한칼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칼 토론은요. 오랜만에 스페셜 게스트 모셨어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달라진 부분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웨이브를 머리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좀 덥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고. 아우, 시원하게 파마 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랜만에 스페셜 한칼 토론 진행을 하는데 아니 뭐 이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누가 나오냐 이게 가장 관심사잖아요. 일단 네. 한 사람 안 나올 사람만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왜 이런 결정했을까요? 뭐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렵다. 의료 대란, 그다음에 연금 개혁 이렇게 국가적인 큰 과제가 있는데 네. 내가 전당대회 나가서 나 뭐 당대표 될래 안 될래 하면은 상당히 뭐 소모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큰 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이번엔 전당대회 안 나갔다라고 아침에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안철수 의원이. 다른 인터뷰에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가시면 너무 또 왜 그러세요? 한 칼로 얘기해서. 아니 되면은 나가시겠죠. 왜냐하면은 의료 대란이나 연금 개혁 이런 것들 본인이 당 대표 나가서 예. 와 제가 당 대표 되면요 의료 대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연금 개혁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힘이 더 실려요. 아하.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하시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안 뭐 될까봐 안 나오는 거다. 장성철 소장이 워낙 전곡을 찔러서 얘기를 해가지고 덧붙일 말이 없는데요.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망이 나올 때부터 안철수 의원이 크게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NCND였어요 질문은. 워낙에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부상하면서 네. 출마를 해도 당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에도 출마했지만은 당선이 안 됐잖아요. 두 번 연속 그 당권 도전에 실패하면 2027년 대선으로 가는 어떤 대권 가도에도 그게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출마 의지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구도가 더 기울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예전처럼 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이른바 당 주류가 결집해서 특정 주자를 강하게 밀어주고 그 특정 주자가 본인이 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결집력이 지금 없습니다. 뭐 그럼 별로 이제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길게 보고 이번은 건너뛰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뭐 안 되는 걸 계속 하면 뭐 하겠습니까? 현명한 결정이었다. 두 분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좀 알쏭달쏭한 예. 상황이었다면 또 한 명 알쏭달쏭한 사람이 있죠. 유승민 전 의원. 이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장 소장님?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고민한다고만 하시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인가? 오히려 되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당대표 나가서 내가 내놓는 메시지가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보수 우파 쪽에 소구력이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도 네. 내가 나가서 될 것 같으면 그냥 나가시겠죠.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는 제가 유승민 전 대표님하고는 연락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각종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보수 우파 쪽에 본인의 활동 공간이 없고 또한 약간의 개혁적인 보수 우파 진영은 이준석, 천하람 이쪽 개혁신당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포지션이 상당히 좀 애매하는 정치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뭐 결과적인 평가이긴 한데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원내 교두보마저 없다 보니까 점점 더 고립무원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큰 좌절이 뭘까? 이렇게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당원일 것 같아요. 그 당원과 지지자의 지금 생각과 유승민 의원 생각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네.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1, 2위를 다투는데 네. 또 앞서기도 하는데 지지층 여론조사를 하면 저기 뒤에 멀찍이 한 4등, 5등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 이 당원 구성에서 유승민 의원은 당대표도 대권 주자도 무엇도 이 당에서는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그 정통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수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좀 개혁적인 보수 정치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걸 펼치기에는 갖고 있는 자원이나 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고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현재의 국민의힘에서는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저걸 박차고 나와서 다른 길을 개척을 하든가. 근데 시기상으로 좀 늦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그렇죠.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뭐 접든가 그냥 어. 뭐 이런 길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 나와서 뭘 할 수는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근데 그거는 훈계 정치하는 거죠. 실제 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치가 아니고. 좀 저도 유승민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좋아하는 선배고 좀 네. 답답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는 와중에 안 나올 것 같다 쪽에 두 분은 약간 더 힘을 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예, 그 안 나올 것 같다. 저는 이제 국회 있으면서 뭐 제가 모셨던 분들에게 정무적인 판단 보고서를 많이 썼을 때 변수에 기대는 예측은 하는 거를 되게 저는 싫어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냐 그 변수는 운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만 갖고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유승민 전 대표께서 보수우파 진영이나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다시 성장을 하고 의미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크나큰 변수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의힘이 폭망을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국민의힘에 현존하는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 때 이제는 정말 유승민이 제발 우리 국민의힘 보수우파의 대표주자로 나와달라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유승민 대표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형국이다. 환경이 그런 환경이 지금 네. 아니라는 어려운 것 8대 같아요. 2 아니, 룰 뭐 속에. 이제 정치인이 뭐가 안 될 땐 기다리는 것도 답이고 네. 이제 구름이 모여야 비가 내리는. 근데 건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 공백이 그것도 너무 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고요. 어쨌든 뭐 비가 내리게 하려면 구름을 모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유승민 의원이 했던 정치가 과연 그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구름을 모으는 정치였던가에 대해서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또 유승민 의원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어떻게 보면 놓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인공 강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글쎄요. 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안 나오겠다고 한 사람 안철수 의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러면 누가 나오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는 뭐 이제 확실한 걸로 보이고요. 윤상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뭐 사실상 밝힌 거고요. 나경원 의원도 나오겠죠, 장 소장님.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친윤들이 이렇게 좀 설득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유 여론조사 해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어대안이라고 해가지고 되지만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다.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한번 나와보는 거 어떠냐. 그러한 설득을 지난주에 많이 했다라고 아, 그래요? 전해주시더라고요. 아까 유상범 의원한테 질문했는데 인위적으로는 못한다 그러시던데. 근데 이제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 2, 3% 예. 정도의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분을 50% 넘게 만들었잖아요. 조직력을 동원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감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친윤분들이.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어디야 말도 안 돼 지금 당원 모독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김기현 당대표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를 막 자신들이 이렇게 해서 나경원 의원을 친윤 후보 형식으로 해서 좀 출마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일부 친윤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전 대표에게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경원 그 의원도 경험이 많은 정치인인데요. 그럼요. 저런 말만 믿고 출마할까요? 출마를 한다면 다른 어떤 본인의 네. 그 준비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서 아니 지금 뭐 이철규 의원이든 아니면 뭐 용산의 대통령이든 지난 전당대회하고 비슷하게 친윤을 결집해서 뭔가 이게 전당대회의 구도를 만들고 끌고 가겠다. 됩니까? 제가 보기에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많던 친윤들이 지금 몇 명이나 나서가지고 내가 친윤이야 하면서 전당대회에 나서고 있나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철규 의원 등등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 등등 그 지난 친윤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몇몇의 생각일지 몰라도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그러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거 믿고 나왔다가 지난 총선에서 본인이 승리했던 서사를 한순간에 까먹는 거예요. 아. 본인은 비윤이고 아. 친윤으로부터 이게 좀 탄압을 네.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중간층이 이번에 네. 나경원 의원은 좀 당선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당선이 된 겁니다. 정권 심판에서 비껴갔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이후의 정치를 설계해야지 이걸 다시 되돌려서 아. 원점으로 끌고 가면은 정치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거죠. 플러스 나경원 마이너스 해가지고. 의원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조언 구한다고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박 만약 의원님은 전당대회 출마를 하실 의향이 있다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출마를 해라. 근데 뭐 친윤이 꼬드긴다 그래서 그거 믿고 출마했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그게 전당대회 힘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지난번처럼 어떤 영향력 행사, 뭐 일종의 관여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세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은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원 100% 룰 개정을 하는 등 뭐 당 지도부 구성에도 상당히 많이 관심과 영향력을 끼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홍철호 뭐 정무수석도 아니 정무수석이 당 지도부 여치권 여당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손 놓고 있는 것도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다 이번 전당대회에 당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어떠한 형식으로라든 이러한 당 지도부의 영향력과 관심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저지르지 않을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낮은 국면에서 조직이잖아요. 당원들 조직. 당원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버리면 뭐야 이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뭐 더 권력을 크게 잡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랑은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정하긴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난 전당대회 때하고 지금하고는 판단을 좀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총선 대패라는 또 강서 재보궐선거 대패라는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할 거고 이미 이제 권력의 균형처럼 미래 권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현직 의원들도 너무 이제 영남 그 의원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차기 공천은 윤 대통령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용산이나 일부 핵심 친윤 의원들이 그렇게 친윤을 결집시켜서 뭔가 이제 조직 선거를 치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으로 보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슬로건을 내걸 거라는 거잖아요. 이루어진다. 네, 당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막 가는 거죠. 아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러면 3년은 너무 긴데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대한이냐 아니냐 이 명제는 동의하세요? 어대한이나 어대한이다? 여론조사 보면 당연히 어대한이다. 전 비대위원장. 그렇죠. 뭐 이제 당원들은 다를 거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당원들과 지지층이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당원들의 의견 분포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견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 분석과 예측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용산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때 관심을 전혀 갖지 마시고 관심 뚝 하시고 민생에 올인하시고 또한 친윤들도 우리가 조직표를 동원을 하면 김기현 시즌2 만들 수 있어 라는 전망과 예측이 틀리길 바랍니다. 자, 요 뒷이야기는 오늘 댓글쇼에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로 하고 일단 민주당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연일 굉장히 셉니다.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는 검찰의 애완견 노릇을 하는 언론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는 이화영이 바보냐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중형이 내려진 그 판결에 대한 어떤 강도 높은 지금 이제 비판들을 쏟고 있는 건데 우선 언론에 대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쓴 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박 의원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화영 판결이 생각보다 중형이 나왔고 또 대가성 어떤 대북 송금도 인정을 했고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1심 판결에 따라서 바로 기소로
이렇게 공소장이 날라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직접적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그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 네. 판결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 거기서는 부분을 어쨌든 지적했어요. 네. 그 송금의 성격을 주가 조작을 위한 그 쌍방울이 대북 특수를 띄워가지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이제 그런 성격으로 판단했다. 그러면 이거를 방북 대가성 송금이라고 본 거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언론이 이걸 잘 보도하지 않는다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뜯어본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건 이제 검찰이 주장한 범죄 동기를 범죄 사실을 판결문에서 명시한 거지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판단한 건 아니다. 그 송금의 성격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안부수 재판부는 예, 다만 브로커로서 안부수가 불법 송금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모순되는 게 아니고 양립 가능한 판결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불만을 제기를 한 거죠.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검찰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 불만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의 발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애완견 비유한 거는 또 다른 형태의 입틀막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강압과 압박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같은 사건인데 뭐 다르게 판결했다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심 판결에서는 어쨌든 쌍방울 주가 부양을 위해서 북한에 돈 보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안 씨는 대북 중개업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북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지 주가 부양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다른 얘기를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있다. 왜 그러겠느냐. 불안해서 그런 거죠. 걱정돼서 그런 거. 그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 때문에 그랬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번 이화영 판결에선 그거 가만 안 했어? 이것도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죠. 국정원 보고서가 맞지.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발이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어떻게요? 국정원 문건은 제보자 진술에 기초해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 검증을 위해서 국정원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건 어떤 정보 보고 차원에서 국정원이 수집을 한 거지 체계적으로 국정원이 조사한 게 여러 아니다? 가지를 다 조사하고 크로스체크하고 검증하고 이런 게 입장하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김성태? 더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다. 그래서 우리가 김성태 회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이화영 항소심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다툴 쟁점들인 거죠. 근데 아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아주 날조된 조작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층들을 향해서 또 당 내부를 향해서 이거는 조작 사건이야라는 이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요즘에 뭐 탈진실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언론을 향한 불만이고 검찰을 향한 이제 문제 제기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는 당 내부와 지지층을 향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이거야라고 강하게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것도 일종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언론 전체를 싸잡아서 하는 얘기로 들리면 그거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냥 일개 무슨 국회의원이거나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제 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결국 이게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고 2심, 3심 결과를 가고. 끝까지. 근데 이제 생각보다 중형이 나온 게 저는 오히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요? 네, 그건 아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태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 이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던 게 아닌가 싶고 재판부도 뭐 불신임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또 법정에서 뭐 변호인을 해임했다가 다시 선임하고 또 심지어 아내하고 뭐 다투고 이런 것들이 재판부로 하여금 다 재판 지연의 의도로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재명 당 대표가 안부수 씨의 진술 번복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씨 딸에게 집을 사줘가지고
이렇게 진술이 번복된 거 아니냐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 기자분들은 왜 취재를 안 하냐? 그것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애완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부수 씨의 진술 번복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바뀐 진술이 다른 주요 관계자의 진술과 부합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부수 씨도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뭐 속인다고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라고 안부수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집사 줬으니까 진술 번복했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해봤고 짧게 1분이긴 한데요. 대통령 지지율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려고요. 해외 순방 다녀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외 순방 쫙 갔다 오면 지지율이 쭉 오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순방 효과가 안 보이는 거죠, 박 의원님. 이번만이 아니고 이 정권에서는 해외 순방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만 나가면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바이든 날리면도 그랬고 뭐 명품 샵 쇼핑도 그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 지지율이 오르는 듯했지만 금방 제자리 걸음을 가는데 이제 국내에서 내치가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데 이게 뭐 해외에 나가서 외교를 한다 그래서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요. 이런 와중에 이제 종부세 폐지하고 상속세 인하를 들고 나온 거, 요게 어떤 맥락일까 궁금한데 요 이야기는 오늘 유튜브 마침 댓글쇼 정꿀쇼 있는 날이어서 두 분하고 다 같이 갈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칼 토론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돌아온 돌쇠 토론이요. 반가웠습니다, 박 의원님. 잠시 후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